기록은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공식 보고서는 착시라 말하고 수사 당국은 자살이라 결론 지었지만 현장에 남은 정황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일, 우리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의 파편들을 훑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워진 진실은 여전히 그 이면의 침묵 속에 갇혀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심층 분석 종합편은 그 침묵의 덮개를 열고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공식 기록이 숨겼던 조각들, 그 뒤에 가려진 거대한 그림자까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기록의 이면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기록 1. 1952년 워싱턴 DC UFO 점령 사건. 1952년 7월의 워싱턴. 그날 밤은 단순히 뜨거웠던 여름밤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계의 심장부, 즉 백악관과 펜타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워싱턴 DC 상공이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2주간이나 점령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들은 마치 군사구역의 허점을 조롱하듯 자유자재로 펜타곤 상공을 가로질렀고 요격을 시도하는 전투기들조차 비웃듯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를 단순한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착시로 치부하며 사건을 서둘러 덮었지만 기록의 이면에는 당시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그보다 훨씬 거대한 은폐의 그림자가 짙게 서려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미국 정부가 대중에게 숨겨야만 했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1. 미공개 기록 가설. 당시 관제 레이더 기록은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그날 밤 워싱턴의 하늘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1952년 7월 19일 밤 워싱턴 국립공항의 관제사 에드워드 뉴젠트는 레이더 화면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관제소 레이더뿐만 아니라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숙련된 레이더병들까지 동시에 포착한 정체불명의 비행체는 무려 7개. 미공개 기밀 자료의 일부로 알려진 당시의 교신 원문에는 관제사가 F-94 요격기 조종사에게 내린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물 속도 시속 700마일 이상, 레이더상에서 완벽하게 제자리에 정지했다가 즉각적으로 초가속 이동. 반복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항공기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비행체들이 보여준 극도로 영리하고도 악의적인 지능적 기동입니다. 단순히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레이더 반사라면 대기의 흐름이나 바람을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물리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측 전투기가 접근하면 레이더 화면에서 마치 눈을 감듯 사라졌다가 우리 전투기가 연료 부족으로 회항하거나 위협적인 접근을 멈추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 레이더 위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는 기상현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지능을 가진 존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술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술력을 조롱하듯 움직였고 펜타곤의 핵심 방어구역을 마치 자기네 앞마당처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당국은 왜 이 명백한 사실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연현상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 했을까요?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당시 냉전 체제라는 시대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핵무기를 겨누며 대치하던 중이었고 국가 안보가 곧 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미국 최고의 군사보안 구역이자 수도인 워싱턴 DC 상공이 인간이 아닌 외계의 무언가에게 완벽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그대로 공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의 통제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이며 대중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정부는 지구 밖의 존재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곧 안보의 붕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당시의 미공개 내부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UFO의 실체에 대해 이미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상 관측 오류라는 프레임을 짜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자신들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의 힘이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정말로 하늘에서 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은 스스로의 민낯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외계 비행체가 아니라 인류가 구축해놓은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오만한 세계관이 그날 밤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그 공포스러운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당시 기록된 수사 파일 속에는 이런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관측된 물체를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관심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공격을 중단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시 군 당국이 느꼈던 무력감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기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기록은 침묵하지만 그 기록이 남긴 빈 공간들, 즉 군 당국이 답변을 거부하고 삭제한 그 모든 지점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진짜 진실의 단서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서둘러 덮어버린 그 침묵의 덮개 아래에서 당시 기록들이 숨기려 했던 그 거대한 불안의 실체를 다시 추적해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만한 방어선이 무너졌던 그 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철저히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UFO 목격담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근간이 흔들렸던 기록의 대참사입니다. 2. 과학적 논리적 분석. 물리학적으로 당시 미 공군이 사건을 덮기 위해 동원했던 기온 역전 현상은 매우 편리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빈약하고 모순적인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온 역전은 지표면의 공기가 상공의 공기보다 차가울 때 발생하며 이때 밀도 차이로 인해 레이더파가 대기권 안에서 굴절되어 마치 지상의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분명 기상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허상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의 상식을 벗어난 치명적인 논리적 구멍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기온 역전으로 인한 레이더 허상은 물리적으로 대기의 흐름, 즉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완벽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레이더파를 굴절시키는 대기 통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2년 7월 레이더에 포착된 그 물체들의 움직임은 기상학적 질서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고 때로는 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로 급선회했으며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관성 법칙을 비웃듯 완전한 정지 후 즉각적인 초가속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자연적인 기상현상이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관성이라는 개념조차 초월한 채 지능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단언컨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물체들이 보여준 행동 양식이 자연현상이 아닌 고도의 전자-전일렉트라닉 워페어 능력을 갖춘 비행체의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격기가 접근하면 레이더 화면에서 교묘하게 사라지고 위협이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는 이 패턴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레이더상에서 능동적으로 변조하거나 레이더파를 흡수 및 재방사하여 지상 관제소를 철저히 기만하는 전형적인 전자전 기법입니다. 1952년 당시 인류 기술 수준에서 이런 정교한 전자교란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현상이었다면 어떻게 그 빛들이 미국 최고의 군사 보안 구역인 펜타곤 비행금지 구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경계를 따라 지능적으로 우회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F-94 요격기 조종사들의 교차 증언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대조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았다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조종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를 비웃는 듯한 움직임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냥꾼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기술을 돌리면 물체는 즉각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고 추격의 강도를 높이면 마치 장난을 치듯 순식간에 거리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에서 관측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상호작용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레이더의 오작동이나 대기의 이상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어쩌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앞선 기술을 가진 존재와의 명백한 기술적 조우였습니다. 정부는 대중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과학이라는 도구를 빌려 착시라는 답안지를 만들어냈지만 수사기록 원문에 남은 수치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측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환상으로 재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인류가 과학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모두 정복했다는 오만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기록의 대참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록은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그 기록 속에 숨겨진 숫자의 배열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온 역전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험하던 외계의 지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논리의 성벽이 외부의 압도적인 기술 앞에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기록, 그것이 바로 1952년 워싱턴 사건의 진짜 실체입니다.
3. 당시 수사 자료의 모순점. 역사는 기록된 자들의 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기록 자체가 가장 강력한 고발자가 되기도 합니다. 1952년 워싱턴 상공의 사건을 다루는 미 공군의 수사 자료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습니다. 대중 앞에 드러난 얼굴은 과학적 무지를 핑계로 한 안심의 가면이었고, 기밀 문서 속에 숨겨진 얼굴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린 당혹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모순은 당시 미 공군이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과 이후 기밀로 분류된 프로젝트 블루북의 비공개 메모 사이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간극에서 발견됩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 공군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이 사건을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한 대규모 레이더 허상으로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기상학적 용어를 동원하여 이 사건의 물리적 실체를 완벽히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입장과 180도 다른 내용이 프로젝트 블루북의 비공개 수사 메모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이 비행체들의 지능적 특성과 전술적 기동 패턴에 대한 심층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모순을 곱씹어 보십시오. 대중에게는 빛의 굴절이라 말하고 내부에서는 지능적 전술이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왜 군 당국은 이토록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순점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자연현상으로 격화시켜 대중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지극히 계산된 은폐의 매뉴얼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무능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진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사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납니다. 당시 레이더 데이터를 분석하던 공군 정보부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는 비행체의 이동 속도와 방향, 전환은 현재 인류의 추진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제3의 존재가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블루북의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상 이상으로 인한 레이더 잔상이라는 문장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삭제한 것은 단순한 몇 줄의 문장이 아니라 인류가 외계의 지성을 처음으로 공식 대면했던 그 역사적 순간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군 당국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UFO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의 폭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비행체들의 지능을 인정한다면 다음 질문은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 요격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요격할 수 없는 존재가 영공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국방부의 존립 근거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착시라는 이름의 거짓말로 말이죠. 이 모순된 수사 자료들은 당시 군 당국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편집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파편화했고 대중에게는 그 파편 중 가장 무해한 것들만을 골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마주하는 이 수사 기록들은 그들이 애써 삭제하고 지우려 했던 불편한 진실의 잔해들입니다. 전술적 기동이라 기록된 문구를 손으로 가리고 기온 역전이라 타이핑했을 당시 담당자들의 손떨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기록은 때로 침묵하지만 그 기록이 남긴 모순의 틈새 속에서 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숨긴 것은 외계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 존재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했던 인간의 실체였을까요? 1952년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가로질렀던 그 빛의 행렬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확인 비행 물체가 수도 상공에 나타났다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종이 스스로 구축해온 오만한 세계관에 가해진 정면 충돌이자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존적 대참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인류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고립된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진실을 마주했기에 권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의 침묵의 덮개를 씌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공식 기록은 사건을 착시와 기상현상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죽였지만 그 이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조종사들의 떨리는 증언과 레이더상의 기이한 데이터들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를 응시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해온 과학적 사실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사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환상이나 오류로 재정의될 수 있는 유약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진실이 권력의 안위를 위협했다면 내일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진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삭제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기록은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군 당국이 진실을 숨긴 것은 외계의 존재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의 파편들을 통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라는 이름의 환상입니다. 인류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스러운 가능성보다 그 가능성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공식 기록이 지워버린 그날의 공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UFO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목격하고도 착실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인간들의 비겁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침묵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진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기록의 이면, 즉 그들이 삭제하고 덮어버린 그 어두운 공간 속에는 우리가 평생 쫓아야 할 질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될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그날 밤, 그 빛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아직 그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오늘도 미제로 남겨져 기록의 틈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이 기록은 닫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경고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록 뒤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 분석 종합기록 이 이스탈 계곡의 여인. 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에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은 이스탈 계곡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체 발견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자리 주변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도달했는지를 증명해 줄 단 하나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착용했던 옷의 라벨은 모두 정교하게 제거되어 있었고 베르겐의 호텔에 투숙하며 남긴 모든 신원 정보와 여행 기록은 철저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녀는 본명이 아닌 이스탈 계곡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팍제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사건을 서둘러 자살로 매듭 지으려 했으나 그녀의 소지품 속에서 발견된 기이한 암호문들과 수많은 위조 여권은 이것이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단위의 거대한 기록 말소와 은폐 작업이었음을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림으로써 무엇을 수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기록이 삭제된 그 텅 빈 공간, 그리고 진실을 가로막는 서늘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인류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완벽하게 지워진 삶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틈새를 뚫고 잊히기를 강요받았던 한 여인의 흔적을 추적하려 합니다. 1. 미공개 기록 가설. 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 경찰이 이스탈 계곡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복원해야 하는 난제와 마주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짐 속에서 발견된 것은 평범한 여행자의 개인 소지품이 아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첩보원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여권이 무려 8개였다는 점입니다. 각 여권마다 그녀의 이름, 국적, 심지어 직업까지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여권에 부착된 사진들은 모두 같은 얼굴이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권을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개의 신분을 동시에 운용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호텔 숙박 기록을 면밀히 추적해 본 결과 그녀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며 베르겐과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그녀가 남긴 작은 메모장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행 일정이 아닌 숫자와 기호로 구성된 기이한 암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암호들이 당시 냉전 시대 정보원들이 극비리에 사용하던 활동 일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동선을 복원해보면 그녀는 늘 군사적 요충지나 정보기관의 활동이 집중된 구역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 미공개 기밀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발생 단 며칠 전 노르웨이의 핵심 군사 기밀 시설인 라다르 기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모습이 현지인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녀가 현대 사회에서 보여준 완벽한 사회적 증발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는커녕 당시의 종이 서류와 아날로그 기록 중심의 사회에서도 이름, 출신, 과거 기록을 모두 지우고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은 절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거대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거나 혹은 그녀가 그 조직의 핵심 정보를 손에 쥐고 도망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텔 종업원들의 증언을 재구성해보면 그녀는 극도로 경계심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체크인할 때마다 방을 수시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고 다른 투숙객과의 접촉을 병적으로 피했으며 모든 상황에서 현금만을 고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외국어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때마다 액센트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출신지 정보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훈련된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추적당하고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가진 자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던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했던 비운의 도망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가진 치명적인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그녀를 처리하고 사회적 흔적까지 지워버린 정보기관의 잔혹한 작업이었을까요? 옷가지의 상표를 제거하고 여행 기록을 거짓으로 점철하고 자신의 존재를 투명 인간처럼 만든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은 그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닌 냉전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희생된 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삶은 어쩌면 그 자체가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쫓던 자들이 인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가장 은밀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기록의 공백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그들이 지운 것이 단순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과학적 논리적 분석, 물리학적, 법의학적 그리고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정밀하게 재구성해보면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자살이라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의 시신은 화염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검의가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의 폐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폐에서는 다량의 연기 흡입 흔적이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불길이 시작되기 전 이미 살아있는 상태로 연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는 뜻이며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만약 그녀가 톡국물을 마시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불을 질렀다면 폐에서 이러한 연기 흡입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없어야 합니다. 이는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어쩌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불길과 마주했음을 암시하는 공포스러운 단서입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화재 현장의 물리적 상황입니다. 이스탈 계곡은 외딴 곳이었고 그녀의 시신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나 등유를 뿌린 흔적 혹은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된 라이터나 성냥 같은 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인위적인 화기 도입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불길에 휩싸여 사망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극도의 통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자살의 징후, 예를 들어 투신 시 나타나는 주저흔, 특정 도구의 존재, 사투의 흔적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범인에 의해 아주 치밀하고 기계적으로 설계된 처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유인했고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는 순간에 화마를 이용해 모든 흔적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학적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자신의 소지품에서 라벨을 제거한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수준의 은닉이 아니었습니다. 의류의 모든 상표를 가위로 대충 잘라낸 것이 아니라 옷감에 손상 없이 실밥 한 올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봉제선을 분리해 제거한 정교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정보 조직의 비밀 요원들이 훈련받는 흔적 제거 기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던 여행자였다면 혹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토록 결벽증적이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단서를 지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옷감의 섬유 조직을 분석해보면 이 라벨 제거 작업에는 특수한 도구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일에 이토록 매달렸다는, 혹은 누군가 그녀를 죽이기 직전에 그녀의 모든 신분증명을 박탈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녀의 소지품 속에 포함된 모든 물건은 그야말로 지문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안경, 식기, 메모장, 심지어 가방의 손잡이까지 모든 표면의 지문은 화학적 용액으로 완벽히 닦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생전에 자신의 지문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에도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사 당국이 채취한 지문 샘플조차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흔적뿐이었고, 이는 그녀가 지문을 지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학약품을 사용해 지문 조직을 훼손해 왔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선 완벽한 기록 파괴 행위입니다. 그녀가 접촉했던 모든 물건은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며 구축해온 가짜 데이터들을 세상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묻어버리기 위한 가장 잔혹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살해당한 한 여인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수행한 인간 데이터 삭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현장에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한 점, 심지어 의류에 라벨 한 조각조차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후에도 그녀를 완벽한 익명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증거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모든 기록을 지우기 위한 거대한 은폐의 마침표였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변사자가 아니라 권력이 기록을 어떻게 삭제하고 그 빈 공간을 미스터리로 채우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모순 그 자체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자살이라는 간편한 단어 뒤에 숨기려 했던 당시의 수사 보고서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의 파편 속에서 진실을 조립하고 있으며 그 조립된 진실은 차갑고도 명확하게 조직적 살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 당시 수사 자료의 모순점.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모순은 노르웨이 수사 당국이 보여준 기이할 정도의 무관심과 서두름에 있습니다. 이스탈 계곡의 여인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 기이한 단서들을 모두 무시한 채 사건을 단 며칠 만에 자살로 신속하게 종결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강대국, 정보기관들의 첩보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여인이 기묘한 암호를 남기고 타버린 채 발견된 사건을 이렇게 간편하게 매듭지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수사 기록의 조직적인 훼손입니다. 그녀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노르웨이의 핵심 기밀 군사시설인 라다르 기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다수의 목격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수사 기록에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되었을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의 핵심 보고서에는 더 이상의 수사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의 비밀 지침이 존재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뒤늦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수사가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안보 논리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왜 노르웨이 경찰과 사법 당국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수사를 멈춰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그 기밀 시설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접근할 수 있는 수사 자료의 빈 공간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편집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녀가 사용한 8개의 위조 여권은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전문가의 솜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권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배후와 소속 조직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그 여권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추적조차 아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수사 당국이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덮는 것을 훨씬 더 우선시했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입니다. 수사 기록 곳곳에 남겨진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부검 보고서에는 그녀가 마신 와인의 성분과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그녀가 그 음식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에 대한 행적, 추적은 수사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조차 위에서 수사 범위를 지정해 주었다고 훗날 회고할 만큼 이 사건은 철저히 통제된 범위 안에서만 다루어졌습니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지켜야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으며 당국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 여인을 영원히 신원을 알 수 없는 무명인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던 것일까요? 기록은 지워졌지만 그 삭제된 기록의 파편이야말로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거대한 국제적 미스터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삭제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정의였고 그들이 덮어버린 것은 그녀의 시신이 아니라 국가적 공모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자료는 그녀의 죽음을 비극이 아닌 처리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이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기록을 파기할 때 과연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모순은 결국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 발설된 진실보다 은폐된 침묵 속에 진짜 정답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낡은 수사 기록의 모순을 다시 들춰내는 이유는 그들이 덮어버린 그 침묵의 틈새 속에서 정의의 회복을 기다리는 마지막 진실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스탈 계곡의 여인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 삭제된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국가라는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거세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 독립적 결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타인에게는 오직 조작된 가짜 이름으로만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삶은 과연 실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을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국가나 조직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존의 가치가 과연 스스로 정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부여한 데이터의 총합에 불과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삶이 견고한 기록 위에 안전하게 세워져 있다고 착각합니다. 출생증명서, 여권, 지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수많은 디지털 발자국들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믿죠. 하지만 이스탈 계곡의 여인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조롱하듯 속삭입니다. 기록은 당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틀 안에 가두는 올가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옷의 라벨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화학약품으로 지문을 지웠던 행위는 단순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기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부여한 데이터로서의 나를 부정하고 거대 권력이 씌워놓은 신원 확인의 굴레로부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실존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그녀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이유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했던 이유가 맞물리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포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세상에서 삭제될 수 있는 일회용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정체를 반세기 동안 밝혀내지 못한 것은 당시 수사관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그 시스템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철저히 정의되고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탈 계곡의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름 없는 시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완벽한 지워짐에 대한 서늘한 경고입니다. 기록이 멈춘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타인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이력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수단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기록에 매몰된 현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록을 다 지우고 난 뒤에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로 무의미하게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숭고한 진실이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를 무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그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순수한 나를 획득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하는 한 그녀는 팍제된 기록된 존재가 아니라 잊히지 않는 실체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실존이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의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기록이 사라진 곳에 진실이 있고 이름이 지워진 곳에 진정한 인간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스탈 계곡의 여인은 이제 차가운 시신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향한 거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록 너머의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기록의 공백이 여러분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기록의 파편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지워진 또 다른 실제 기록의 파편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기록 3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